난 어차피 먹을 복도 없는 거잖니. 그 말이 꽂히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공수한 50만 원짜리 대게 손질을 하느라 제 손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엔 시어머니 가방이 놓였고 저는 베란다로 쫓겨났습니다. 12년 청춘을 다 바친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밥 짓는 기계였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제 인생을 침범할 수 없도록.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6살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지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입에 삼키려니 목이 메어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덕성호라는 어선의 선장이셨고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셨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항상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코를 막고 제 옆자리를 피했거든요. 아버지는 키가 크고 손이 유난히 컸습니다. 그 손으로 그물을 당기고 대게를 잡고 저녁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지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층층 박혀 있었는데 그게 제 볼에 닿으면 까끌까끌 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대신 음식으로 말씀하셨죠.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녁 밥상에 제가 좋아하는 꽃게찜이 올라왔고 시험 기간이면 새우젓을 넣어 끓인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14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시다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날 통영 앞바다는 파도가 유난히 높았대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버지 영정사진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지윤아, 이리 와봐라. 어머니는 커다란 대게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아오신 박달대게였어요. 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 밥상 앞에서 대접받으려면 먼저 밥상을 차릴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부터 나가 배워라. 그날부터 저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대게 손질하는 법, 생선 비린내 잡는 법, 국물 맛내는 법. 손가락이 칼에 베어 피가 나도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으니 저도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2살에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서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다녔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는데 그중 100만 원을 통영에 계신 어머니께 붙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였어요. 식당 단골 손님 중에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박성준. 34살의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종이 쪽지를 건네더라고요. 이 된장찌개의 맛이 우리 할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혹시 비결이 뭔가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그 설렘이 12년의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성준 씨는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식당에 왔습니다.
12번을 만나고 나서야 저한테 번호를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줬는데 숫자를 2번이나 틀려서 다시 썼습니다.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는데 성준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아버지 손처럼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뒤에 성준 씨가 청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영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제 고생 끝이구나. 잘 살아라. 알겠지? 그렇게 저는 31살에 박성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압구정 한정식 집이었어요. 성준 씨가 예약해둔 곳인데 코스 요리 하나에 35만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한복을 빌려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보내주신 진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1살이셨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묶고 금귀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진 않았어요. 웃을 때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제 손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손이 참 거칠구나. 무슨 일 하니? 저는 한식당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요리 잘하면 우리 성준이 밥 굶을 일은 없겠네.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밥 챙겨주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 150명,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통영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새벽 버스를 타고 6시간을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손에는 직접 담근 젓갈 5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젓갈을 보시더니 코를 찡그리셨어요. 아이고 냄새 좀 봐. 이런 건 차에 두고 오지 그랬니?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참았습니다. 성준 씨한테 눈짓으로 했는데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은평구의 32평 아파트였어요.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과 성준 씨 돈 1억 2천만 원을 합쳐서 대출 없이 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공동명의로 올렸어요. 그때 성준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둘 다 이름 올려야지.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결혼 첫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성준 씨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어요. 주말에는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문제는 결혼 2달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지훈아, 국이 좀 싱겁다. 소금 더 넣어야지.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니? 시장 안 봤어? 걸레질은 제대로 한 거야? 여기 먼지 좀 봐. 처음에는 어른 말씀이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국에 소금을 더 넣고 반찬을 더 만들고 걸레질을 2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찬장을 열어보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그릇이 왜 이 모양이니? 이런 싸구려 말고 제대로 된 걸 사야지. 성준이가 이런 그릇에 밥 먹으면 되겠어? 그 그릇은 제가 식당에서 1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하나에 10,000원짜리.
예쁜 청자무늬 그릇이었습니다. 싸구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성준 씨는 어땠냐고요?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넌 며느리니까 참아. 12글자. 그 12글자 12년 동안 저를 올가맸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딸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성준 씨는 회사 회식이라며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고. 하은이는 3200g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너무 작고 따뜻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준 씨는 다음 날 오후에야 병원에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딸 예쁘다. 고생했어 지윤아.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더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오실 때마다 하은이를 안아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씨 집안 대이을 손자가 필요한데. 갓 태어난 제 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어요. 하은이가 100일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분유통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먹여라. 내 젖은 영양기가 없어 보여. 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잘 먹고 잘 자랐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몸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아이 밥 3끼 챙기고 남편 출근 도시락 싸고 시어머니 생신 차리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전부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손목은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쉬면 누가 밥을 하나요?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너 용돈 얼마 쓰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쓴다고. 그것도 하은이 학용품이나 제 화장품 사는데 대부분은 쓴다고요. 30만 원? 너무 많다. 그 돈 아껴서 성준이 적금 넣어라.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만 원이 많다고요? 저는 12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간 적도 손에 꼽았어요. 결혼 11년 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통영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뇌출혈이었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딸 효도 못해드리고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몰라요. 성준 씨는 장례식 첫날 잠깐 왔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안 오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대체 뭘 얻는 걸까? 읽기만 하는 건 아닐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아직 제가 무너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무너진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 12년 차, 제 나이 43이 되던 해 늦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시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주말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 4명까지 총 7명이요. 저한테는 아무도 미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한테 말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밥 한 끼 차리면 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밥 한 끼.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7명 먹을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거든요. 통영항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아버지 친구분 덕성호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박달 댁에 좀 보내달라고요. 새벽 4시 경매에서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서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비 포함 50만 원이었어요. 제 비상금에서 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택배가 도착했어요. 스티로폼 상자를 열자마자 거실 가득 시큼한 바다, 내음이 퍼졌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대게들을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잡아오시던 그 대게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3시간 동안 대게를 손질했습니다. 뜨거운 증기에 얼굴이 벌겋게 익었어요. 손가락이 집게에 집혀서 피가 났는데 밴드를 붙이고 계속했습니다. 대게찜, 대게탕, 대게살 비빔밥,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오후 5시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왜 이렇게 덥니? 에어컨 안 틀어놨어? 저는 3시간 동안 불 앞에 서 있어서 에어컨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요. 식탁에 음식을 다 차려 놓았습니다. 대게가 접시 위에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맛있겠다고 하셨고 조카들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앉으려고 의자를 뺐어요. 그런데 제자리에 시어머니 가방이 떡하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옮기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방이 좁으니까 너는 빠져라. 베란다 가서 껍데기나 받아. 넌 어차피 먹을 복도 없는 거잖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거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50만 원어치 대게 사고 3시간 동안 땀 흘려 요리했는데 저보고 거지래요. 저는 성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눈으로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게 다리를 쪽쪽 소리나게 빨면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나중에 주방에서 먹어.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끓인 국, 제가 빤 양복, 제가 다린 셔츠 입고 산 남자가 저를 거지 취급하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대신 가슴 밑바닥부터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고기 구워내는 기계였구나.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먹을 복이 참 없었네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곳에 음식 차린 제 손이 거지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성준 씨는 대게 다리를 든 채 멈췄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쳤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12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오늘 끝내야 한다. 결심이 섰습니다. 저녁 9시 때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내 생일에도 이 집에서 하자. 이번엔 한우로 준비해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는데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있더라고요. 12년 동안 수천 번 지었던 가짜 미소였습니다.
성준 씨가 식구들 배웅하러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내려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캉 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엉망이 된 대게 껍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정성껏 담았던 접시들이 기름때에 번들거렸어요. 누구 하나 설거지 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떴죠. 저는 식탁이 아니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앞에 섰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은이 생일 6자리 000412 12년 전 신혼 때부터 썼던 번호예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 서너 번을 틀렸습니다. 겨우 기존 번호를 입력하고 나니까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화면이 나왔어요. 무슨 번호를 눌러야 할까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기일이 떠올랐어요. 101223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 저만 아는 숫자였어요. 꾹꾹 눌러서 입력했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내일부터 당장 어쩌려고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대게 껍질들, 제 손가락에 감긴 밴드, 앞치마에 묻은 기름 자국, 그리고 식탁 위 제자리에 놓여있던 시어머니 가방. 지윤아, 여기서 밀리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빅 소리가 나면서 설정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 인생의 경계선을 긋는 마지막 번호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 씨가 돌아온 거예요.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삐빅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비번이 왜 이래? 또 누르는 소리, 또 오류음. 지훈아, 문 열어. 비번 바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문 열라니까? 뭐 하는 거야? 잠시 후 엘리베이터 소리가 또 났어요. 쿵쿵쿵 발소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지윤, 이년아!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계셨어요. 성준 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처음엔 손발이 차가워지며 불안했어요. 경찰 부를 거야? 불법 감금이야 이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르세요. 이 집 공동명의자가 저예요. 제 집에 누굴 들일지는 제가 정합니다. 정말로 경찰이 왔어요.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까 경찰관 2분이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경찰관이 시어머니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는 강제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가정사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셔야 해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소리치셨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성준 씨 옷가지와 구두를 박스에 담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들고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 여기 당신 같은 귀한 아들 있을 곳이 아니에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버튼을 눌렀어요. 삐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성준 씨 한숨소리도 눈치 보느라 숙이던 제 숨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 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참았던 12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소리 죽이지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기름때에 묻은 접시들, 대게 껍데기가 담긴 봉지,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내 집을 내가 치운다.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학교에서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었다고. 이제 따로 살게 될 것 같다고. 하은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알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엄마 편할 대로 해. 15살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데 하은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혼 조정은 넉 달이 걸렸습니다. 성준 씨는 처음에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텼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재산 분할 서류를 들이미니까 그제야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파트는 제가 가졌습니다. 공동명의였고 제 기여분이 인정됐거든요. 위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봤어요. 자유다. 이게 자유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박성준의 아내가 아니라 이지윤으로 삽니다. 아버지 성함을 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덕성반찬이라고.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손맛으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가끔 혼자 앉아 대게를 쪄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릿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도어락을 누가 열지는 그 결정권은 오직 저에게 있다는 사실. 그게 저를 살게 하거든요. 인생이 참 얄궂더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닫힌 문이 저를 구원해 줬으니까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저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립니다. 제가 저를 대접해야 남도 저를 대접한다는 평범한 진리. 저는 12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이렇게 버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례함 앞에 기꺼이 문을 잠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귀하고 대접받아 마땅한 분들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